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개념풀이 사랑방.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공부했던 전개 방식 중에서 비교, 대조, 유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와 대조와 유추,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들인데요. 글을 전개할 때 보십시다. 일단 비교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볼까요? 동일한 범주 내에서, 같은 범주죠, 그러니까 같은 묶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것, 그 대상들끼리 어디에다가 유사성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유사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설, 그것도 특히 현대 소설과 그 다음 고전 소설. 어떻습니까? 똑같이 소설이라는 범주 안에서, 한 묶음 안에서 공통점이 많겠습니까? 차이점이 많겠습니까? 공통점이 많죠. 당연히 소설이니까 어떤 게 같아? 바로 구성 요소들이 같아. 주제, 구성, 문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구성 안에서는 다시 또 인물, 사건, 배경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가지고서는 공통점을 따지고 있으니까 이건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대조라는 것도 있죠. 대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건 뭐냐? 대조는 다 같아. 같은 범주 안에서 대상끼리에 이번에는 차이점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라고 한다면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건의 전개가 우연적이냐 아니면 필연적이냐, 이런 것들은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조. 다시 말해서 사건 전개가 우연의 연속으로 벌어지면 대체로 고전소설일 가능성이 커요. 옛날 고전소설 특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부사가 돌연, 홀연, 문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지가 않죠. 현대소설은 그런 식으로 사건 서술했다가는 욕먹기 딱 좋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만한 원인을 갖춰줘야죠. 그게 바로 뭐야? 인과관계. 필연적 전개. 이게 바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유추라는 것도 있는데 이놈의 유추는 뭐냐? 자, 일단 동일한 범주 내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범주입니다. 다른 범주의 대상 간에, 다른 범주의 대상 간에 이번에는 뭐 할까요? 유사성에다 초점을 맞추죠. 선생님, 그러면 유사성 같은 거 아니? 아니, 여기가 동일한 범주고 비교는, 유추는 다른 범주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러네. 어떤 점에서요? 분명히 인생과 마라톤은 다른 범주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또 인생의 어떤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엔 편안해지듯이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에너지 상승 막 됩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탁, 그것들 러너스 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던데 거기 딱 넘어가면 뚝 떨어지면서 이제 편안하게 진행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마라톤과 같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꼬린 지점에 도착하면 보람도 그만큼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유추가 다른 범주의 대상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다. 좋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요거는 결국 뭡니까? 즉 비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는 동일한 범주인데 여기는 다른 범주라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른 범주의 대상끼리 공통점, 유사성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범주는 분명히 다르지. 근데 유사성이 있는 거.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비유라고 하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이 두 대상은 완전히 다른 대상이야. 근데 그것이 서로 이어지려면 비유는 바로 유사성에 기초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방식은 같은데 이걸 전개 방식상으로 보면 뭐가 되고? 유추라는 것이 되고,
수사법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딸내미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된단 말이죠.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되고. 이해되겠지요? 바로 대상 자체는 같은데 그렇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설명 보시면 요 옆에 또 괄호 안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비유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포함된다? 유추라는 것 안에 포함된다라고 해가지고 요 포함 관계까지 같이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비유는 유추에 포함된다. 비유가 성립이 되려면 유추라는 사고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예문 가지고서 좀 부족하면 또 다른 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극과 영화라고 해봅시다. 연극과 영화는 서로 같은 범주의 대상이잖아.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근데 차이가 있죠. 공통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구성 요소가 비슷해. 일단 대본이 있어야죠. 배우가 있어야죠. 관객이 있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본 차이가 어때요? 대본은 연극에서는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에서는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차이점도 있지. 하나는 무대 위에서 직접 배우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영화는 스크린에 비춰주잖아. 분명히 공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교도 가능하고 대조도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또 비유 중에서 제일 흔한 거 예를 들어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과 호수는 서로 다른 범주란 말이야. 근데 성립이 됐잖아.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데 그 비유가 성립이 되려면 내 마음과 호수 간에 서로 다른 범주 간에 공통점이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지. 넓다, 잔잔하다, 고요하다, 깊다, 움직일 수 없다 등등등등. 그래서 비유가 성립이 되면 일단 그 안에는 유추는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 비교와 대조와 유추 서로 간에 연결되는 측면들이 많아서 한 범주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빠이.